국제개발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누군가 기부 민들코드 13차 그 5데이 톡 빈곤 문제 해결에 지역학이 왜 필요한가요? 라는 주제로 5데이 톡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줌에는 지금 1,300만 그 참석자가 있고요. 현장에는 지금 한 2,00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저의 위시 사항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사실은 정말로 우리 저기 유튜브에 계속해서 저희가 올리고 있는데 구독자 수, 그 다음에 구독자 수라고 그러죠. 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희는 뿌듯합니다. 특히 오늘 지역학으로는 전북대 국제인문사회학부의 이진영 교수님을 처음 모셨는데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저의 그 지역학 그 지식의 그 미천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고요. 지역학이 저런 고민들, 저런 조건들을 하는구나. 물론 저 역시도 이제 개발협력이라는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사실은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중앙아, 를 누비고 다니지만 사실 특정 그 지역학에 대한 전문성은 전혀 없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 그리고 학생들이 저한테 개발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진로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교수님 지역학,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보건의료와 농업 같은 섹터적 전문성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궁금증을 어떻게 우리 이진영 교수님은 해소를 하셨는지, 그리고 지역학 전공자이시면서 국내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또 신진이라고 하기는 신진을 이제 넘어서셨죠? 중진, 신진, 중진 사이에 지금 애매하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게 나이로 하는 거예요. 전문성으로는 이 두 분야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한 학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진영 교수님을 모시고 오디오 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오디오 톡을 이제 제가 미리 사전에 그 교수님의 강연 자료를 받아서 쭉 보면서 궁금한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에 나누면 좋겠다는 질문을 제가 사전에 뽑습니다. 이 시간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후에는 여러분들 오늘 현장에 참석하신 우리 청중들, 그리고 줌으로 참석하신 1,300만 그 오디언스 여러분들이 직접 손을 들고 질의를 하셔도 되고요. 톡방, 채팅방에 질문을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처음으로 첫 번째 준비한 질문은 우리 이진영 교수님, 제가 아까 방금 모두 발언에서 아마 국내 유일하게 지역학과 개발협력의 두 분야의 전문성을 섭렵하신 교수님이 아닐까, 연구자가 아닐까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역학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발학을 먼저 한 다음에 지역학을 하는 게 둘 다 같이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해안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네. 문 교수님 너무 과찬의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정정을 드리자면 국내에서 유일하지 않고 돌 맞을까봐 제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너 아니다라고 돌을 맞을까봐 제가 정정을 드리면 신진학자급의 느낌으로 굉장히 주니어로서 많이 배우고자 늘 배우는 자세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의 전문가들 굉장히 많으시고 국제개발협력을 같이 다루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제 첫 번째 질문,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민했을 때 충분히 고민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이다. 지역을 먼저 지역 전문가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제개발협력을 해야 되는지,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라고 한정되었을 때 본다면 어떤 거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가 늘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지역을 하면서 국제개발협력을 같이 동시에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늘 자원이 한정돼 있고 나의 시간이 한정돼 있고 에너지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거를 도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제 경험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사실
어떤 지역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고민을 못했던 이유가 아프리카 너무 무서웠고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약간 아프리카 너무 멀었고요. 제가 접근하기 너무 멀었고, 동남아시아는 사실 석사학위 논문 주제 중에 하나가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에서 한류 확산 과정을 봤기 때문에 베트남에 대한 조금의 친근함이 있었고, 동남아시아 중에서도 지역 협력체에 대한, 아세안에 대한 부분 한번 보자 라는 막연한 그 생각으로 시작했던 게 제가 시작한 동남아시아 연구의 처음이었던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당신 이야기보다 내 상황에서 지금 궁금한 거는 지역을 먼저 가야 되는지, 아니면 분야 전문가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개발 협력을 위해서 무작정 뛰어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고민뿐만 아니라 과연 그렇다면 내가 지역의 전문가가 될 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무기가 무엇이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셀링 포인트가 무엇일까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아프리카보다는 동남아시아를 조금 더 마음이 갔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가장 많은 그 궁금증,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동남아시아 언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동남아시아에서 각각의 그 국가가 쓰고 있는 언어를 그래도 배워야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저는 지금도 해요. 사실은 싱가포르에서 1년 정도 필드 리서치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동남아시아의 언어를 못했기 때문에 영어가 가능한 곳을 지원했었고, 그게 바로 싱가포르이 됐던 건데, 물론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고 기회였고, 그때도 분명히 고민했었어요. 나 그래도 동남아시아에 대한 공부를 할 때 한 가지 정도의 언어를 마스터해야 되지 않을까? 한 국가에. 그래서 도전을 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실은 도전했는데 많이는 못해요. 그냥 식당 가서 그냥 카운트 할 정도밖에 못하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언어를 배우면 그 지역의 주민들 혹은 그 국가의 국민들과 더 친해질 수 있을 기회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영자 신문이라든지 영어로 된 보도 자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수한 상황 혹은 그 지역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보다 더 전문적으로 빠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가면서 지역 전문가로서의 활동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고민하고 있다. 사실 동남아시아 국가 언어 굉장히 어려운 거 많아요. 태국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은 태국어가 아마 육성조가 있던가? 굉장히 성조도 다양하고 그림처럼 되어 있어요. 글씨인데 분명히 그림처럼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서 도전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한 가지 홍보를 하자면 전북대 동남아 연구소에서 언어 캠프를 해요. 매 학기마다 언어 캠프를 하는데 거기에 기초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초반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그 기초반에서 해주는 캄보디아어 혹은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를 한 번씩 들어보면서 내가 이 지역을 사랑할 수 있겠구나. 혹은 이제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언어를 통해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는 상호보완, 그리고 상호작용이라는 것을 보면 되는데,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가 어려워도 한두 마디 그냥 일상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내가 개발 협력을 하러 나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그래도 웃으면서 하와이유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친근함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언어를 배우는 거고, 언어를 배우다 보면 문화를 배우게 되고, 이게 점점 쌓이다 보면 내가 지역 전문가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관에서는 그렇다면 분야 전문가도 중요하지 않냐. 예를 들면 이제 교육 분야 전문가, 혹은 이제 보건 분야의 전문가, 아니면 건축 분야의 전문가,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개발 협력을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이공 계열보다는 이공계 의대 특수 있는데, 인문사회 쪽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경영, 상경 계열 쪽에서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특수 분야를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육 정책이라든지 혹은 협력 대상국의 교육 제도라든지를 보고 싶다면 교육과 관련된 분야에 석사 과정에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보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치약대를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지만, 보건정책대학원이 있는 코스가 있어요. 그 과정이 있어서 그런 쪽에 가서 보건 분야에 내가 시술을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프랙티컬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보건 정책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협력 대상국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수요 부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알 수 있도록 섹터의 전문가, 분야의 전문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한쪽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선호하는 것들을 찾아보고 거기서 시작을 하면서 넓혀가는 게 전문가 활동할 때 굉장히 빠른 방법이, 빠르다기보다는 나의 스트레스를 조금 덜한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답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학생 중에도 아까 제가 이제 무역 무슨 과냐고 여쭤봤을 때 이제 무역학과다라고 했는데 무역 분야에도 ODA 사업 관련된 것들 주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Aid for Trade, 뭐 무역을 위한 원조라든지. 그래서 무역학과에서 관련 지식을 많이 쌓고 그 다음에 이쪽 분야에서도 그 쌓은 지식을 가지고 또 아프리카의 무역을 위한 원조 사업이라든지 아시아의 중앙아시아의 무역 증진 관련된 ODA 사업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먼저 찾고 그 분야에서 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쌓은다면 그 이후에 이제 추후에 이제 개발 협력을 이제 접목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확장성을 가진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지역학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업 듣는 학생 중에 농대 학생들도 많고요. 또 상대 학생들도 많고 정외과 학생들도 정말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간호대 학생들도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제가 항상 드리는 따지는 많은 각 해당 분야에서 먼저 전문 지식을 쌓은다면 당연히 이게 이제 확장성이 개발 협력에는 다 모든 영역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도 역시도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근데 이걸 두 번째 지역 질문하려고 했더니 지역 언어를 필수로 해야 될까 했는데 그거랑 이렇게 묶어서 답을 하신 거네요. 제가 굉장히 센스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돌발 질문에 여기 준비된 질문을 너무 빨리 답해버리시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직접 질문을 하기 때문에 뭐 자신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네. 우리 교수님 아까 캄보디아의 그 국가발전문서 전략문서를 소개해 주셨고 여러 개 한 두어 개 또 소개를 해 주셨는데 저도 가끔씩 이제 개발협력 관련된 사업에 연구를 하다 보면 그 해당 국가의 그 전략 문서들을, 그러니까 그 해당 국가 관련 데이터들을 이제 컬렉팅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저희가 선진 국가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발전을 이룬 나라들은 영문화가 많이 돼 있어서 그쪽 자료들을 찾지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상당 부분 많은 개도국들은 그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정책이나 데이터들이 영문화되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또 지역 언어를 한다면은 그 데이터들을 그 현지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컬렉팅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현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개도국의 특정 좀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좀 아웃데이트이지 않고 최근에 자료들을 찾아야 할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는지, 구해야 하는지,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좀 그 식견을 좀 나눠주세요. 네, 굉장히 고민이 많은 질문이신 것 같은데. 아니, 네. 네. 제가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전에 그랬었다. 그렇죠. 네. 네. 아니, 굉장히 좋은 포인트고요. 사실은 그 질문지를 먼저 주셨고, 제가 슬라이드에서 정말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코이카에 들어가 보면 Publication and Data라는 세션. 코이카가 최근 몇 년간 그 부분을 보강을 많이 했어요. 데이터라든지, 정보 공개라든지. 그리고 그동안 이제 현지 사무소에서 보내온 정보들을 어떻게 이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많은 세션들을 리노베이션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우리는 거기서 찾을 수 있고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 주셨던 부분 협력 대상국들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자국어로 먼저 쓰고 그거를 영어로 바꿔서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것보다는 현지어라든지 혹은 이제 지역 전문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VNR을 언급을 해드렸죠. 그 Voluntary National Review라고 하는 걸 언급했는데 대부분의 이제 협력 대상국들, 그러니까 제가 개발도상국이라고도 말을 하지만 협력 대상국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국가들이 이제 그 국가 발전 혹은 국가 개발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대부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공식 문서들을 영어로 빠르게 작업을 해두고
그리고 이제 개발 협력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기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해졌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수단의 어떤 지역에 장애 아동에 대한 조사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진짜 우리가 현지에 가보지 않으면 모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자료들은 구하기가 어렵지만, 대부분 이제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는 UN SDG 2행이라고 하는 17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 모든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협력 대상국들이 영어로 되어 있는 공식 문서들을 발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구글을 찾든 아니면 뭐를 계속 코이카를 찾든 외교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첫 번째 제가 코이카를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대사관 자료를 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대사관에서는 항상 저도 이제 출장 가기 전에 보는 게, 그 긴급 상황이라든지 혹은 현지에서 알아야 될 것들을 대사관, 그 주 어디 대사관, 땡땡 대사관 이런 이제 웹사이트에서 다 공지를 하거든요. 근데 간혹 보면은 현지에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혹은 나중에 이제 개발협력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이 국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럼 첫 번째는 국가 발전 전략이라는 거를 그냥 구글에서 다 간단하게 써도 되고요. 영어로 물론 써야 되고, 그 국가 이름하고 디벨롭먼트 플랜 혹은 스트래티지 이런 걸 쓴 다음에 대부분의 문서들은 나와요. 영어로 된 것도 있고 자국어 영어가 동시에 있는 국가가 있어요. 캄보디아가 자국어 영어가 동시에 돼 있어요. 그 사각 전략이라는 게.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모든 게 다 거의 다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찾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약에 너무 어렵다, 이제 두 번째는 대사관 자료, 대사관 자료나 외교부 자료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들을 들어가 보는 연습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자료는 그냥 늘 조금씩 보다가 그게 여기에 있었지라는 기억으로 찾아가는 거라서 그런 연습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에 마지막 답변이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찾는다. 네, 찾을 때까지 찾는다가 제가 쓰는 전략이거든요. 아무래도 저 역시도 이제 지역학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들에 대한 연구조사를 의뢰받고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찾을까 할 때 이제 방법은 그냥 앉아서 계속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걸릴 때까지 다양한 키워드를 넣어보는, 한국말로, 제일 먼저는 한국말로 넣어요, 저는. 예. 정말 운 좋게 제가 딱 찾는 특정 국가에 대한, 특정 섹터에 대한 자료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특정 저는 이제 개발협력이지만 국제보건의료와 관련된 데이터를 찾으려면 한국의 다양한 보건의료, 국제보건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쏘는 보고서가 있으면 정말 횡재한 거죠. 예. 바로. 하지만 이제 안 된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제 영어로 뒤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제가 개발협력 하면서 교수님이랑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창의적인 접근법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데, 저희가 다양한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연구 시간과 자원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자원을 활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네이버에도 쳐보고, 구글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는데, 자원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은, 현지에 컨설턴트를 고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자원이 있다면 내가 직접 가서 직접 자료를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자원과 시간은 항상 제한적으로 조건이 지어주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저희가 자료가 나올 때까지 찾는데, 근데 그래도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는 IT 테크놀로지 발달과 함께 이제 챗 GPT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그냥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해봤고, 안 나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특히나 챗 GPT가 다양한 언어를 바로바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준다고 하니, 구글에 보면 또 자동 번역기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것들도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거. 두 번째는 또 노트 24를 구매를 하면은
노트 24? 노트 S24인가 24인가 그거 하면 뭐 자동 번역 기능이 있다는데 언어 한계를 넘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다 Save the Earth가 지구 저축하기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어요.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참 요즘엔 우리가 저 역시도 진짜 내가 개발학을 하면서 로컬 랭귀지를 못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좀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디지털 혁명과 함께 그런 그 기술의 혁신이 우리의 그동안의 그 장벽 같은 것들을 많이 낮춰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조금 해봤습니다. 다음 질문은 교수님, 지역학 하시는 분들은 그 해당 그 지역과 나라, 국가, 뭐 지역이 됐든 국가에 대한 다양한 섹터들이 있잖아요. 뭐 역사부터 해서 아까 오늘 경제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셨고, 뭐 SDG, 뭐 VNR 지표 관련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농업, 보건, 교육, 문화, 경제, 안보 다양하잖아요. 이런 전문적인 시경까지 다 이렇게 어떻게 다 조화를 시키고 습득을 하시고 분석을 하시는지 지역학에서는 이런 다양한 분야들, 국가에 대한 것들은 섹터의 전문성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아니 약간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질문이 좀 바보스러워서 그렇죠. 네. 네. 그게 지역학을 모르는 사람들의 궁금증이에요. 지역학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지역학 하시는 분을 처음으로 모신 거예요. 왜냐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우리가 좀 알고 싶어서. 근데 지역 전문성이 없으면 사실 개발 협력이 불가능하거든요. 성공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지역학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개발협력 싸움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좀 한국 개발협력 역사를 돌이켜보면 지역학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개발협력 하셨던 분들하고 섹터 전문성, 뭐 경제, 보건, 섹터 전문가들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지만 좀 해안을 나눠주십시오. 아니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질문이었습니다. 바보 같진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역학을 접목해야 될까 국제개발 협력에 있어서. 근데 가장 여러분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예가 혹시 참여 관찰이라는 거를 들어본 적 있나요? 그 국제개발 협력에서 예전에는 사업을 실행하는 게 더 중점이 됐다면 요즘은 사업 실행뿐만 아니라 모니터링과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M&E 과정도 굉장히 더 주목을 받고, 더는 아니지만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이라든지 혹은 이밸류에이션에서 참여 관찰 기법, 그러니까 그 모니터링 단계에서만 쓰는 건 아니고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는 단계, 지역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 관계자, 이해 당사자들과 이야기하는 단계,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게 참여 관찰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인류학에서 많이 하고요. 인류학자들 대부분 이제 그 지역에 가서 1년간 살아보다가 이 지역에 교회라고 표현하는 학교가 몇 개구나, 병원은 몇 개구나, 병원이 아예 없구나, 이 지역에 여자 아동은 몇 명이고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몇 명이고, 이거 이제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참여 관찰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과 살아가면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지역에 대한 문제를 가장 빨리 알고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방법들을 선호한다라고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국제개발협력과 지역학이 접목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가의 NGO 단체들, 그 지역에 있는 NGO 단체들의 도움을 가끔 많이 받기도 해요. 지역학을 이해를 하면서 지역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럼 그 지역에 있는 NGO들과 이야기를 먼저 해보자.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해서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그 참여 관찰 기법.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게 바로 지역학과 국제개발협력이 만났을 때 가장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질문의 핵심인 과연 그렇다면 지역학에서 섹터를 어떻게 어디까지 이해를 할 수 있고 다룰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매번 접목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메인 질문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지역학이라는 게 제가 이제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와닿는다,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는 참여 관찰 기법. 이게 지역학과 개발협력이 만났을 때 효과가 좋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문경영 교수님께서 주셨던 질문을 제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내가 과연 그 국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언어를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언어를 공부를 하죠. 한 6개월 정도 언어만 했는데, 언어를 하다 보니까 문득 그 국가의 정치 체제가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1년 365, 24시간 언어만은 하진 않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어떤 예가 있을까? 예를 들면 태국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 갑자기 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사실 이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장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관심이 가서 그거를 계속해서 집중해서 할 수도 있지만, 언어로 시작하면서 음식에 대한 이해, 문화에 대한 이해, 그 국가에 대한 축제에 대한 이해, 이렇게 약간은 문화 베이스로 된 부분은 내가 전문성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언어를 하다 보면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출장을 갈 수도 있다 보면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섹터 분야가 전문성을 가질 수는 있죠. 예를 들면 보건, 교육,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건 많지만 점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정말 진정한 전문가들, 섹터의 전문가들께서 반발이 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아, 내가 지역학을 시작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까? 근데 관심 가는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넓혀갈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근데 그 음식만 주구장창 먹지는 않잖아요. 내가 라면을 신라면을 맛있게 먹었는데 신라면만 먹지도 않고 어느 날은 비빔면을 먹을 수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관심이 지금은 하나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어느 날 2개, 3개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필요한 자격증을 따게 되고, 필요한 과정에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고, 필요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듣게 되고, 사실 이 과정이 필수 코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간 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건 두려울 수 있지만 그 두려움을 약간 접어두고 시작을 하다 보면 점점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사실 저도 동남아시아 시작할 때 정말 모르고 갔어요. 싱가포르이 영어를 쓴다라는 거 딱 하나 알고 갔는데, 싱글리시를 쓴다는 걸 정말 모르고 가서,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로 싱글리시 사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 때까지 싱글리시를 단 한마디도 못했는데, 들리지가 않고, 싱글리시가 들리지가 않아서 말을 못했는데, 그런 것처럼 몰랐지만 지금은 싱가포르에 어디에 가면 뭐가 있고, 어느 대학에 어떤 자료가 좋고, 어떤 대학에 가지고 있는 연구소가 굉장히 전문성이 되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니까, 혹은 생존해야 되니까, 혹은 정말 살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정말 로봇처럼 아침 7시에 눈 떠서 동남아시아 한 개 국가의 정치 체제를 무작정 미친 듯이 공부를 해보겠다. 그럴 일은 발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뭐에 관심이 생기다 보면 그게 파생 효과처럼, 우리가 뭐 나비 효과라든지 아니면 도미노 효과를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관심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해보세요. 하다가 안 되면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지도 않은 거는 기회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인도네시아어를 조금 배웠어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도전한 언어가 9개예요. 9개고 사실 한국어도 좀 버벅대긴 하는데, 거기서 정말 잘하는 언어는 없지만, 그 국가에 출장 갈 거나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사람들하고 하와이유나 내 이름 정도 간단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 그러면 굉장히 갑자기 모르던 사람들과도 친근한 분위기가 한 1 정도는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강박관념, 내가 언어를 마스터해야 되겠다. 언어를 마스터해야지만 지역 전문가가 되나? 혹은 섹터의 전문가가 있어야지만 지역 전문가가 되나? 이런 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의 관심을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역도 자연스럽게 보일 거고,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분야도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질문에 약간 약간 조금 답이 조금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굉장히 저는 네. 너무 좋은 답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간접 광고도 해주시고 신라면 같은 거, 우리 그런데 광고에서 광고 안 붙나요? 우리? 저 언제 참고로 붙나 우리? 신라면 못 먹어요. 아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해주시고, 네. 조만간 우리 저기 100만 구독자 생기면은 신라면에서 광고 줄지도, 그때 되면 제가 우리 교수님께 그 덕을 돌리겠습니다.
저는 그 겁먹지 말고 먼저 도전해보고 시작하라. 그리고 관심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라라는 우리 청중들께서도 아까 꼭 고개를 끄덕이는 학습적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와닿는 말씀인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 제가 하나만 더 붙인다면 시간에 너무 쫓기거나 시간의 강박관념을 좀 갖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한국은 빨리빨리 저희 세대만 해도 막 좀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해야 되고 뭐 이랬는데 사실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 특히나 지역에 대한 전문가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긴 투자와 긴 호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겁먹지 말고 도전하라. 또 제가 거기 하나만 더 붙인다면 너무 시간에 쫓기거나 시간 압박을 받지 마라. 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걔도 가끔씩 보면은 거기에 막 그 퍼런 눈에 뭐 노랑머리에 외국인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거기서 주구장창 6개월 봉사, 1년 생활하고 있다. 뭐 특별한 목적 없이 거기가 좋아서.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사랑에 빠져서 그 나라의 지역에 사랑에 빠져서 거기 전문가로 이제 성장하고 그러고 나서 자국에 다시 돌아가서 관련된 뭐 학위 과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전문가 과정으로 커가는 걸 볼 때 참 부럽다는 생각들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거기가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와서 즐기면서 언어를 배우고 이 사람들이 아까 참여관찰도 정말 좋은 말씀 하셨는데, 보면서 이 사람들을 참여관찰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해하게 되고, 더 거기에 이제 그 국가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언어도 당연히 그 상황에서 늘어나겠죠. 다시 이제 그 나라에서 공부를 더 한다거나, 혹은 다시 돌아가서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공부를 해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좀 빨리빨리 막 학부 끝나고 대학원 가고 유학 가고 뭐 해가지고 아니면 어느 기관에 가서 일을 하면서 뭐 경험을 쌓고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얘네들은 긴 호흡으로 가는 걸 볼 때 참 여유가 있는 거, 그게 또 선진국의 여유가 아닌가, 풍요로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도 그런 긴 호흡으로 가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추가적으로 해봤습니다. 너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답이셨습니다. 저희가 2개 정도 질문을 제가 좀 가지고 있는데요. 미얀마, 동남아, 우리 이진영 교수님 동남아 전문가시니까 미얀마 얘기 좀 궁금해요.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수지 여사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수지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국제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조를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이제 의도하지 않게 이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지금까지 군부 쿠데타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사업들이 다양한 국가들의 국제사회가 미얀마에서 펼쳤던 이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이거는 그냥 단순 호기심. 제가 사실은 이 질문을 받고 열심히 조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문경현 교수님께 정말 긴장감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까지 이렇게 딱 준비를 해왔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저도 한번 궁금해서 이게 리서치 퀘스천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시작점이다, 시작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찾다가 제가 여기서 갑자기 엄근진 맞나요? 이렇게 표현하나? 진중한 자세로 OECD 다 32개 국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시간도 부족하고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몇 개 이제 찾아본 거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도 이제 이게 해결은 안 된 거죠. 근데 이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게 얼마만큼 해결을 돼야 되는지, 뭐가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지 또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미얀마 쿠데타 ODA 혹은 미얀마 쿠데타 뭐 예를 들면 국제개발협력 이렇게 이제 키워드만 넣어보면 굉장히 많은 보도 자료들이 떠요. 근데 대부분의 타이틀들이 이거예요. 지원 중단. 그 지원 중단 다음에 나오는 문장은 이거예요. 군부 정권을 지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높아. 항상 이렇게 몇 가지의 문장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도 찾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정보를 주려면 OECD 통계로 들어가 봐야 될까 하다가도 통계 보고가 정확할까라는 그 회의도 약간 들었고, 왜냐면 그 데이터라는 게 한 달 후 거를 바로바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고되는 시점이 약간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이라고 해서 2023년 거를 바로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약간은 조금은 잘 정리가 된 데이터들을 조금 후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의 데이터들은 2022년 게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21년 2월이었죠? 쿠데타가? 미얀마 쿠데타? 저는 모릅니다. 기억하기 아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뉴스 보도 보는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저도 약간 부족한 게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을 해봤더니 대부분 이제 일본 정부 뭐 무상 원조 지원 중단, 아니면 인프라 구축, 도로 건설 중단, 이런 이제 타이틀들이 있고, 그 밑에는 군부 독재, 군부 정권을 지지할 확률이 높아. 아니면 뭐 약간의 그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뜨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얼마만큼 수치가 떨어졌고 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우리나라가 2021년에 76%뭐 중단했다, 약간 이런 식의 보도는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정확한 수치를 원한다면 조금 후에는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런 보도 자료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권 탄압이라는 이슈가 같이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는 여러 국제사회 단체들 혹은 기관에서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어느 단체다, 어디서 얼만큼 했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공여국들이 미얀마를 대상으로 했던 2011년에 경제 제재가 풀렸거든요, 미얀마가.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미얀마에 들어가는 원조가 굉장히 많았는데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중단된 부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걸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됐을까요? 네. 일단 좋은 리서치 퀘션이라고 했으니까 꼭 본문 쓰셔가지고 제 이름도 좀 넣어주시고. 농담입니다. 일본이 많이 했죠. 일본이 네. 대규모 경제 인프라 ODA 미얀마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뭐 저희 한국은 뭐 한국도 많이 한 도너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일본에 워낙 압도적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논문에 한번 담아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OECD CRS도 뭐 자발적 보고에 근거하긴 하지만 그 데이터 지금 상태에서 뭐 데이터가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런 데이터라도 좀 본다면 좀 재밌는 논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인태 전략 관련해서 아까 이제 신남방 정책, 신남방 플러스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 인태 전략에서 동남아가 핵심적인 지역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중국과 미국 간 핵공 경쟁 구도가 우리의 영역에서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태 전략 하에서 한국 혹은 한미일 ODA 전략적 협력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실제로 요즘에 뭐 어떤 논의들이 있는지 혹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들을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도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국제개발협력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 국가가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질문 너무 많이 하나? 몇 개 국가가 국제개발협력을 하고 있을까요? OECD 다 국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UN SDG를 이행하고 실행하는 국가? SDG가 자꾸 물어보고 그래요. 편집해 주세요. 그 SDG는 좀 국내 이행까지 하다 보니까 뭐 유엔 국가로 등록된 나라들은 사실 다 이행 의무가 있다라고 보면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93개국 대략 그 중에 이제 취약국 빼면은 뭐 조금 있을 것 같은데, 그 국가들, 그리고 그 국가들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담아내기는 너무 어렵고, 이 인태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나라 것만은 아니에요. 인도 태평양을 줄여서 우리가 인태라고 표현할 때 인태 지역에 대한 하나의 외교 전략,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잠깐 또다시 한번 떠올리면 APT라고 했던 그 다른 국가와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제가 뜬금없이 아까 193개 국가 얘기하다 갑자기 인태 전략으로 점핑을 했는데,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193개 국가가 국제개발 협력을 이행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슈는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아젠다를
항상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SDG에 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아젠다가 목표 몇 번이죠? 13번? 14번? 15번? 13, 14, 15가 아마 대표적으로 기후변화와 연결이 된 걸 거예요.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게 대표적인 거고, 세부적인 이제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 17개 목표가 기후변화와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가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를 얘기할 때 그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뭐 미래 세대를 위한 이런 것들 모두 다 포함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라는 아젠다에서 우리가 동떨어질 수는 없는 거죠. 독립적으로 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만 할 수도 없고, 다른 국가와의 도움이 필요한 건데, 제가 이 인태 전략을 얘기하려고 이 예시를 가지고 온 이유가 미국과 우리나라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동남아시아에 대한 기후, 해양 이슈를 같이 협력해서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2023년 혹은 2022년 후반부에 필리핀 지역, 필리핀의 해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협력하기 위한 뭐 MOU를 체결한 게 하나 있거든요. 작년인 것 같긴 한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인태 전략 하에서 인태 전략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다른 국가의 협력 전략을 조화시키면서도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국제개발 협력의 주요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또 다른은 아니지만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전략 문서들 사이에서도 면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부분도 이 인태 전략 하에서 우리가 동남아시아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시너지를 높이자. 예를 들면 우리 국제개발 협력에서 저는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한 수업 2, 3주쯤 되면 또 퀴즈를 내요. 물론 퀴즈를 내서 답을 하는 학생들이 많진 않아. 혼자 묻고 혼자 답하는 세션인데 혹시나 파리 디클러레이션에서 파리 선언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플레임이 파리 디클러레이션인가? 파리 협약인가? 선언인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첫 번째가 오너십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조화, 세 번째가 일치, 네 번째가 상호 보완, 뭐 다섯 번째 파트너십, 뭐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등장을 하는데 다섯 번째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조화와 일치에서 우리가 그 공여국 간의 전략의 조화, 국제개발 협력의 조화, 그 다음에 그 협력 대상국의 발전 전략과의 일치, 조화 이런 것들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과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5가지의 이밸류에이션 크라이테리어를 반드시 기억하고 다녀야 된다. 우리가 국제개발 협력을 할 때 제가 앞서서 이제 처음 강의에서 정말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공여국이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협력 대상국이 원하고 그리고 공여국이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전문성을 매칭시켜주는 게 바로 국제개발 협력의 이행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또 염두에 둬야 되는 게 6가지의 평가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가지 평가 기준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2019년 이후에 등장한 게 코히런스라는 일치성이라는 부분인데 어떤 기관과의 조화 또는 이미 그 협력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 우리가 2번 하는 거는 중복성이 되는 거죠. 동일 지역에서 동일 프로젝트라는 건 중복성이 되는 건데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이 전략 문서들을 검토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미 시행된 기관에 시행한 프로젝트를 다시 볼 필요도 있고 어떤 결과를 가졌는지 러닝과 레슨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인태 전략 하에서는 그 국가 간에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는 확신이 없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저희가 아마 9월인가요? 저희 인태 전략과 ODA 연계 가능성, 그 방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쪽에 연구하시는 분을 사실 스피커로 지금 섭외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연구하신 분께 여쭤봐도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 간의 협력할 수 있는 그 어젠다들이 많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 교수님께서 제 기억에 5년 전인가요? 5년 전에 아세안 관련된 아세안 신남방
아세안 뭐 주제로 연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협력의 가능성 분야들을 많이 확인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논문으로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이 3국이 하고 있는 그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에서 협력의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저도 좀 글들을 통해서 이제 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거는 오데이 톡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오늘 앞서 강연, 그리고 지금 바로 이어서 오데이 톡, 그래서 지역학과 국제개발협력이 어떻게 소위 말 여기서 쓰는 오늘 온라인이 될 수 있나요? 뭐 이 주제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고 특히나 이제 지역학 혹은 또 특정 섹터에 관심이 있으면서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오늘 수업을 그 줌으로 현장에서 참여하신 여러 학생들에게 좀 고민할 수 있는 고민에 대한 답을 클루를 힌트를 그런 것들을 갖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중국대학교 국제인문사학부의 이진영 교수님 큰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